결국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시장을 좋게 보느냐? 미 연준이 금리를 2.5% 이상까지 올릴 때까지. 기업 실적이 박살나거나 깨지거나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적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에서 2.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성장주들이 매력이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그러네요. 자, 일단 중요한 이슈가 지나갔죠. 3월 FOMC 금리 인상이 있어요. 끝났어요. 네네. 0.25. 근데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다음번 5월에는 뭐 그 긴축도 얘기가 있지만 0.5bp 올리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0.5% 50bp. 네, 50bp.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게 올해 연초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보통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모습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조정이 있는데 그 조정이 이제 중간 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간 조정이 S&P 500 기준으로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조정.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상승을 하는 주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 경기가 침체가 하지 않으면 계속 경기가 좋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계속 상승하는 장이 금리를 올리는 구간 내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중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연준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시작이 됐고 시장은 거기에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속도가 좀 빨라요. 예, 그래서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시장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3월 16일 날 0.25%만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0.25만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지금 그 연은 총재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금리를 좀 빨리 올리는 걸 갖다 열어놨어요. 예, 그러면서 파웰 의장이 말하는 것은 50bp를 올릴 수도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올릴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못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왼쪽에 보시면은 66.1%로 0.5%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0.5% 올린다는 걱정을 하는데도 시장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0.51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반응을 연준에서 보였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이게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이 안정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벌써 많이 오르고 있죠. 안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셔야 되는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무작정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좋다면 경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착륙을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작년에 명목 성장률이 미국이 거의 12%였어요. 예. 올해 한 8%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성장률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높은 베이스에서 또 늘어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연착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금리를 빨리 올려도 연착륙할 수 있다. 그만큼 세게 본다. 경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또 중요한 숫자는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연말까지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평균적으로는 연말까지 2.25%는 올릴 것 같다.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씩 올린다. 뭐 이런 거에서 지금은 보면
한 해에 2.0 이상 올리겠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 가장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올해 안에 3% 연말까지 올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있으면 이때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그렇게 세게 올린다라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올렸을 때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세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여태까지 좀 야단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실수냐 아니면 고의냐. 예.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대응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연말까지 2%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3%까지도 경기가 침체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파인 라인이잖아요. 2%에서 3% 사이니까 결국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시장을 좋게 보느냐. 미 연준이 금리를 2.5% 이상까지 올릴 때까지. 예, 전에도 보여드렸죠. 그 테이블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들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 미 연준이 대차 제조표를 예, 축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예, 5월부터라고 그랬죠. 예.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요렇게 빠뜨렸을 때 이렇게 축소를 시키기 시작했었을 때 이때 이제 시장이 흔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저 때가 한 2018년 전후죠.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주가 급락했던 그렇죠. 기간. 예, 2018년 4, 4분기. 예. 12월 24일이 바닥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8월 크리스마스를 9월부터 앞두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또 다시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적 축소를 멈췄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양적 축소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고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시장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거다. 근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 2020년대에는 얼마였냐? 총 자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됐다. 요때죠, 요때. 예. 4.2조 달러. GDP의 비율로 계산했을 때 20%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2022년 요때를 보시면은 계산해 보면 35% 정도 돼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올라갔는데 이 35% 수준을 갖다가 20%로 떨어뜨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GDP가 성장하는 게 있겠죠, 명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 부분을 감안하고 얼마나 축소를 시킬 거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조 달러씩 줄일 거예요. 연간 단위로. 연 단위로?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 2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8.2 그러니까 9조 달러라고 치면 6조 달러로 떨어뜨리는 거죠. 시작이 4.2조 달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1조 정도씩 줄이는 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지켜보냐면 경기를 굉장히 많이 부양을 하면 당연히 GDP 성장률이 높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성장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라 하더라도 명목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높은 거를 가지고 부채 비율이 이제 더 이상 안 느니까 이게 이제 양적 긴축을 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과거에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1940년대인데 예, 쭉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저 때가 대공황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120%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요때가 금리를 왕창 올렸던 때예요. 이게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를 높게까지 올리지 못하죠. 왜? 그게 정부의 부담이 커지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래서 이때 70년대, 80년대는 충분히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냐? 여기잖아요. 정부 부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저때 같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요. 70년대 후반 아니냐.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올 쇼크 올 수 있고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고 근데 금리도 빨리 올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는 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3%까지 올리면 제일 많이 올린 거다. 그래서 2%에서 3% 사이 정도까지의 룸을 열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왕창 올릴 때는 언제냐면요. 이 부채 비율이 100% 수준으로 떨어질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미국이 가장 펀더멘털이 튼튼하잖아요. 지금은 유럽이 오히려 더 튼튼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만으로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건 GDP 대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힘드니까 유럽에서 이제 재정을 풀 거예요. 지금 독일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은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은 떨어지면 요 시기 때 아마 제대로 한번 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의 시대를 또 열 수도 있습니다. 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이 깨지니까 그걸 헐값에 사올 수 있죠. 그런 지금 캐시플로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 부채 비율이 100% 정도 낮춰지는 그 순간, 그리고 유럽의 그 독일의 어떤 재정 정책 그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면서 유럽의 그 EU의 그 뭔가 그 이 축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 아니 축소가 아니죠, 오히려 축소가 완화가 아니죠. 되죠, 양적 완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지금 현재 그렇게 될 거죠. 그렇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예. 게다가 인플레이션 숫자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미국 보고 수입. 네. LNG 선뭐 뭐 이번에 예. 뭐 뉴스 나와 보니까 뭐 나오죠. 추가 공급하겠다, 예. 미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더 좋아지죠, 펀드멘탈이. 근데 거기에다가 유럽은 그럼 에너지를 제대로 보강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왕창 늘겠죠. 또한 방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수 드디어 심지어는 독일이 GDP의 2%를 쓰겠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재정을 쓰게 되면은 어쨌든 이건 부양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부양, 그 다음에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의 한 100% 정도 하향,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그때 뭔가 이제 미국이 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유럽발 거품이 나올 수도 있죠. 예. 또 심지어는 중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 시점에서. 지준율 인하하고 재정 정책 엄청 풀고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일본을 이렇게 무너뜨렸다기 하기엔 좀 보기 그렇고 일본 무너졌지 뭐, 사실 그때. 일본이 그렇게 치고 올라왔었을 때 방법을 썼던 게 그 우선은 엄청난 절상이잖아요. 그렇죠. 엔화를 엄청나게 절상을 해놓고 소비를 왕창 일으키고 자산가치 거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도태를 시켰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중국의 아직 정부 부채 비율은 낮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요걸 확 늘리게 우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왜냐면 중국의 금리가 아직도 미국 금리보다 높잖아요. 이게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 때문에 네.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경기 혹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오를 수가 없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정책을 풀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지금 다들 걱정하는 거는 긴축이기 때문에 시장 팔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약간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시라는 거죠. 뭐 지금 금리 인상 이후 생각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 강하게 나스닥도 네. 그렇고.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추세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 구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다 뭐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보통 길게 보면서 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달고 상품을 론칭을 했었을 때 2019년인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길게 보면은 2026년까지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승세가 예. 지금은 이제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 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대세적으로. 네, 대세적으로.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꺾일 수 있다. 그게 좀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는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면 2024년도에 그런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그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부채가 증가하고 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양털깎기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먼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먼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긴축이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나 뭐 중국이 버틸 수도 없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건 지금이 아니고 한 2년, 3년 뒤라는 거죠. 2024년도에 가서. 근데 그 전에 2년, 3년 동안에는 엄청난 화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그때 충분히 챙기자. 예. 왜냐하면 그때의 부양책들이 중국에서 유럽에서 왕창 들어올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경험한 거는 에너지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렇죠. 방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어차피 나올 것이다. 어차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걱정하면서 막 몸을 사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네. 갑자기 김영익 교수님이 떠올라서 아니 근데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인해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확 뛰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단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그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뭐 사실 김영익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논리적으로 또 그럴 듯하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증권가에서 실적을 낮춰 잡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1사분기에 빠뜨렸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요 테이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저는 어쨌든 간에 금리를 2.5에서 3%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기업 실적이 박살나거나 깨지거나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실적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난 12월부터 올해 연초까지의 조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이랬습니다.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 1월 달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비용의 증가, 즉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12월 달에 올해를 들여다봤었을 때 매출 증가율을 7%대로 봤고요. 순이익 증가율은 9%대를 봤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매출은 덜 느는데 순이익은 더 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진이 올라간다는 걸 예측을 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전망이었고 그에 따라서 조정이 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마진이 안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4, 4분기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영업 마진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굿, 그러니까 그 원가 비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격 전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올해 지금 현재 들여다보는 2022년에 S&P 500의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2월 달 실적이 다 나오고 나서 전망치가 바뀌었는데 매출 증가율이 7%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8.5%, 8.9%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부합되는 또 매출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이익 증가율은 이제 떨어졌어요. 9%대가 아니라 8%대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마진이 축소가 된다라는 걸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매출 증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98년, 99년, 2000년 초까지는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거품으로 갔어요. 실적은 오히려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매출을 볼 거예요. 왜? 가격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있느냐 없느냐. 왜 테슬라가 갑자기 최근에 확 뛸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두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뛸 것이다. 뛸 거죠.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신기하죠. 금리를 올리는데 왜 나스닥의 반등이 제일 높을까요? 그죠? 기술주들. 예, 기술주들의 지금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물론 많이 빠졌지만 저점 대비해서 S&P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 연준의 금리가 2%에서 2.5%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상승 여력이 지금 나스닥이 제일 높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 물론 금리가 3%, 5% 이렇게 올라간다 계산하면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금리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에서 2.5% 정도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성장주들이 매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뭘까요? 당연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원가를 자꾸 올라간다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5%씩 뭐 작년에 10%씩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단가를. 차값을. 예. 그러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요.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고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마진의 축소 현상에 대한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비자 물가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들을 찾아야 돼요. 과거에도 제가 미국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지만 중국에 2011년부터 2013년에 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코스트 오브 굿,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율이 훨씬 소비자 물가 증가율보다 높았어요. 근데 마진이 안 깨져. 중국도 그때. 그래서 시장이 별로 안 움직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2014년, 15년에 폭등을 했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마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출의 증가율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실적 가운데서 이익단의 축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충격을 받기보다는 매출의 증가를 통해서 그걸 상쇄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그렇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2024년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로 전망하시는 거로. 좀이 아니라 제법. 예. 제법? 그리고 보시면 실적 장세의 상승 폭은 네. 저점 대비해서 35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S&P 500 기준이고요. 이번에 찍은 저점 대비? 네. 그래서 연간 단위로 따지면 뭐 20% 30%씩 늘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본다면 나스닥은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기술주들 그 상당히 그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거의 뭐 반토막 70% 80% 빠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기술주든 성장주든 가치주든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매출 증가율이 같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조건이 예. 부합되는. 항상 그거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도 성장이 있고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저평가돼 있다. 그럼 사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다 성장주, 무조건 다 가치주 이거 아니고요. 그냥 7대3 전략을 쓰는데 그게 그냥 평균 퍼센트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내죠. 철저하게. 그렇다 보니까 성장주에서 저는 뭘 들고 가냐. 당연히 반도체를 들고 가고 당연히 그 헬스케어, 바이오를 들고 가고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치주에는 당연히 지금 유가가 좀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일정 부분 뭐 또 산업재 일정 부분 뭐 소비 관련주들 일정 부분 뭐 금융주도 좀 일정 부분 뭐 등등등.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치주들도 이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배당 수익률이 더 높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항상 우리는 지금 현재 같이 중요한 때가 없어요. 종목 고르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말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신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잘 종목을 선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